예, 이번 시간은 조선의 천연두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감염병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조선에서는 천연두를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힘든 게 우리만의 것은 아니구나.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힘든 시간들을 나름대로 잘 이겨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목차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의 감염병 천연두. 천연두는 조선만의 질병이 아니죠.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질병 중에서 인류가 태어나면서 계속 가져왔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인류의 탄생과 함께 있었던 질병이 천연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중의 왕, 질병의 왕이다, 이런 제왕이다, 천연두가 그런 이름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천연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이렇게 주었는가를 알아보고요. 그 모든 팬데믹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 조선의 천연두를 이제 퇴치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지석영,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먼저 그 방법을 찾았지만, 지석영이 그걸 이제 한반도에 접목시켜서 이 천연두를 이제 끝장낸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게 이 감염병, 이 천연두, 조선시대의 천연두를 이겨내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19 이후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염병 그 천연두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염병의 제왕이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아주 이렇게 활성화됐었는데, 이게 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쭉 보면 아주 초기 때부터 우리가 역사를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연두 하면 이제 우리 교육에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지석영이 그냥 우리 천연두를 그냥 쫙 어떻게 없앤 걸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죠. 허와 실이 있는 그 학자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천연두를 얘기해 보면서 지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도 이제 함께 보면서 사람이 어떤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의 그 천연두는 서양 우술, 발전된 서양 우술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계속 이어졌을 텐데, 다행히 이제 그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법을 이렇게 알아냈죠. 그게 이제 서양 우술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지석영이 그 역할을 해낸 거죠. 그걸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연두는 이제 보통 마마, 세속적으로는 그냥 마마, 혹은 두창, 포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좁쌀만 폭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하는데요. 뭐가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그게 터지고 물집이 생기고 굳어지기도 하고 그 딱지로 떨어지고, 이게 이
앞선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콜레라는 균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천연두는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바이러스의 한 변형된 균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속하지 않지만 이 천연두는 바이러스, 천연두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변형된 그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너무나 긴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또 눈으로 볼 때 막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손님으로, 특히 이 동양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질병을 이제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다가 가시도록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마 혹은 손님 뭐 이런 칭호를 주었다고 한답니다. 예, 그 증상을 보면 이제 그 발진이 생기고 고열이 나고 이게 주로 이제 공기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특히 온몸에 그 흉터가 남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흔히 뭐 곰보 자국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나은 사람에게도 이제 거의 30%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나았어도 이제 심한 그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병이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우두 접종법, 우두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소, 그러니까 천연두에 걸린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소의 혈청 속에 요즘 얘기하는 그 면역 바이러스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걸 꺼내서 사람의 몸에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이제 면역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너가 소의 그 천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빼서 그걸 이제 이 실험을 해서 이제 그 당시 실험 대상이 8살 소년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제 1796년. 사실 우리 조선보다는 거의 100년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1796년에 그런 실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요즘 얘기하는 그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성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너죠. 이 제너가 이 천연두가 이제 아주 심한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제너가 관찰할 때 보니까 소젖을 짜는 여성,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소젖을 짰었는데, 이 여성들이 대부분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 걸리더라도 곧장 다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낫더라. 이제 이런 그 경험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연구 결과 이제 이 우두죠. 소의 혈청에서 뽑아내는 그 우두법을 하기 전에는 인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죠?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의 혈청에서 그걸 이렇게 뽑아내서 면역을 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위험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제너가 찾아낸 방법은 굉장히 이제 아주 독특한 거였죠. 이제 이 효과도 좋고 소에게서 이렇게 뽑아낸 그 혈청. 그래서 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생해왔던 그 천연두를 이 제너가 이런 그 소젖을 짜는 그 여성들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 이런 그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면역
방법을 이렇게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피해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걸 이렇게 이게 한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하고 시작한 때부터 그 질병이 인류와 함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뭐 1977년인가요? 하여튼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천연두는 지구상에 있지 않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왔던 그 질병이 인간의 그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자기 역할을 했던 이 천연두가 지금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역할을 이제 이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낸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선 한반도 쪽에서 이렇게 먼저 보면, 그 역사에 이제 그 당시 뭐 천연두가 뭐 누가 알았다 뭐 이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상과 유사하게 이제 설명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삼국시대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이겨나면 좋고, 그러면 이제 잘 떠나보낸, 손님을 잘 떠나보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백제시대,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한반도에 천연두의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이제 원조왕은 우리 국사에서 보면 백제 시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원조왕 그 역병 기록에도 왕이 이제 천연두에 걸렸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쭉 건너뛰어서 보면 그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숙종 때 보면 이제 왕과 왕비가 함께 감염돼 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17세기라고 이렇게 보이니까요. 천연두는 조선인들에게 정말 가장 무서운 감염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고 한답니다. 특히 이제 감염 환자 약 30%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코로나19의 감염 확진자 중에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낮잖아요. 0.2% 뭐 이렇게. 근데 감염자 3사람 중에 1사람이 사망할 정도면 이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천연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나타났었고, 50년대까지,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 그 풍토병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조금 역사를 좀 잘못 알고 한 것 같아요. 20대도 안 돼, 19살인가 임경왕후가 죽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천연두로 인해서. 근데 나이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인데 이 질병이 이제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뭐 패스트, 스페인 독감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뭐 중세 패스트, 뭐 그 한 시기를 휩쓸었던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 천연두는 세계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됐던 그런 무서운 질병이고, 기원전 훨씬 한 500년 전에 그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그 람세스 5세, 이 람세스라고 하는
그 전기 이 책이 있는데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람세스 5세의 경우 마찬가지로 그 미라에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마마로 특히 이제 이 스페인의 아즈텍 그 문명 침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600명 정도의 스페인 군대가 쿠바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즈텍 문명 그냥 완전 그 박살을 냈잖아.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코르테스가 이끈 군대가 아즈텍 군대를 1차에는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까지 다 점령을 하고 본국에 갔다가 거의 쫓겨다다시피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이 초년도에 걸려 거의 죽어버린 거, 사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보다도 질병이 더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아즈텍 문명을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들이죠. 근데 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천연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쉽게 이제 아즈텍 문명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도 이렇게 함께 그 피해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